피의 편지, 겨울 아침, 전주의 하늘은 잿빛 장막으로 덮인 듯 어두컴컴했으며 차가운 눈이 거리 곳곳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완상우 경찰서는 매일 아침처럼 조용했으며 들려오는 소리는 서류를 작성하는 타이핑 소리와 점점 식어가는 커피를 홀짝이는 소리뿐이었다. 오전 8시 47분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경찰서 앞 접수구역에서 들려왔다. 발신인도 구체적인 주소도 적혀있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봉투에 얼룩진 붉은 자국, 아직 마르지 않은 흔적은 봉투를 열어든 젊은 경찰관의 손에 묻었다. 그 붉은 자국이 주는 긴장은 숨막히게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몰라. 베테랑 경찰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걱정이 어렸다. 이 도시 전주에서 몇십 년 전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기억은 여전히 지역 경찰들 사이에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도시의 평화를 단순한 농담과 같이 간과할 수는 없었다. 엉성하게 휘갈겨 쓴 글씨와 멀건한 붉은 자국은 단순히 잉크도 페인트도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봉투가 열리면서 방에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종이 안에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어딘가 섬뜩한 내용이 얽혀 있었다. 종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 굵고 선명한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시 북쪽 한옥 근처의 공중 화장실로 오라. 그곳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피가 그곳을 물들였다. 편지 속 문구는 팀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종이는 마른 혈흔 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으며 글씨는 의도적으로 여러 번 더 쓰여지며 본래의 필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는 발신자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한 의도적인 행동처럼 보였다. 즉시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재환 팀장은 밤새 순찰로 인해 눈가가 검붉게 되어 있었지만 사건의 중심에 앉아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의 손엔 증거 보관 비닐 안에 담긴 음산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봉투 끝에 적힌 문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를 경고하려는 걸 수도 있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상상하기 싫은 방식으로. 젊은 경찰 하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말했다. 아마도 그저 무의미한 협박일 뿐일 겁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뭐하러 쓰겠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요. 하지만 그의 말은 현실감 없는 낙관주의처럼 들렸다. 이 팀장은 더 큰 의구심을 품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린 무시할 수 없어. 특히 이처럼 수상한 상황에선 조금만 잘못하면 누군가의 생명이 걸릴 수도 있다. 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환 팀장은 오랜 경찰 경력을 통해 자신의 강렬한 직감을 믿었다. 그는 편지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다. 커다랗게 적힌 단어는 다른 단어들보다 굵고 강렬하게 쓰여 있었으며 그 자체로 공포스러운 느낌을 자아냈다. 경찰차 행렬이 눈 덮인 전주의 거리를 빠르게 통과하며 목적지로 향했다. 그러나 조사팀 아무도 자신들의 발길이 지금껏 전주의 역사를 뒤흔들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향하고 있음을 상상하지 못했다. 한옥 근처에 버려진 공중 화장실. 고요한 악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폐가의 비밀을 추적하다 이재환 팀장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경찰팀은 피해 편지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지휘실 중앙 화면에는 전주시 북쪽 지역 지도가 또렷이 나타났고 오래된 한옥 인근의 공중 화장실 위치를 표시하는 깜빡이는 아이콘이 눈에 띄었다. 겨울에 두꺼운 눈이 덮인 이 장소는 도시 외곽에 고립된 듯 거의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곳이었다.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모두가 발걸음을 멈췄다. 이곳은 오래전에 버려진 주택가로 전통적인 한옥들은 음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나무로 지은 벽은 갈라지고
말라버린 담쟁이 덩굴이 뼈마디 같은 손가락처럼 벽을 감싸며 잊힌 과거의 잔해를 붙잡으려 하는 듯했다. 이 장소는 의심스런 고요함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썩은 나무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소리는 묘한 죽음의 기운을 풍겼다. 그 앞에는 편지에서 언급된 공중 화장실이 마치 유령처럼 눈 속에 서 있었다. 녹이 세운 철문은 겨우 닫혀 있었고 이재환 팀장이 문을 살짝 밀자 경첩에서 기묘한 삐걱거림이 들려왔다. 곧바로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방 안에 가득 차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냄새는 곰팡이와 썩은 냄새, 그리고 금속녹처럼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좁고 어두운 화장실 안을 이리저리 비추었다. 변기들은 낡고 벗겨져 있었지만 한눈에 팀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방 구석 물탱크 위에 무심히 끼워진 커다란 비닐봉투였다. 봉투 끝은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 그 자체로 섬뜩한 비극을 암시하고 있었다. 찾아냈다. 낮고 쉰 목소리에 한 경찰의 외침이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이 팀장은 즉각 주변을 봉쇄하고 법의학팀을 호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닐봉투는 여러 겹의 장갑을 낀 채 신중히 꺼내졌고 베테랑 경찰관들조차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봉투의 크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봉투가 열릴 때 안에 담긴 광경은 모두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바깥쪽에 비닐 한 겹 한 겹이 신중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안쪽에는 더 얇은 비닐이 층층이 덧씌워져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극도로 꼼꼼하게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한 흔적이었다. 봉투를 열수록 악취는 점점 더 강렬하게 코를 찔렀고 신입 경찰 한 명은 충격에 질린 나머지 밖으로 뛰어나가 구역질을 했다. 마지막 비닐을 벗기자 손전등의 차가운 빛 아래 드러난 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그것은 변형되어 소금 처리로 인해 수축되었고 죽음의 순간 공포가 응고된 표정을 띠고 있었다. 눈은 도련해졌고 목 부분의 절단면은 마치 전문가의 솜씨처럼 지나치게 깔끔했다. 이 모든 것은 이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범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법의학 요원이 고개를 숙이고 희생자의 머리 위에 꽂혀 있던 작은 쪽지를 집어 올렸다. 그의 손은 분명히 떨렸다. 쪽지에 적힌 문구는 연필로 과도하게 눌러 써져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다. 그 싸늘한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즉시 지휘실에 보고하고 한옥 주변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도록 인원을 증원하라. 이 팀장이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강렬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남겨진 것이라면 범인은 우리를 도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흔적도 남겨놓았다는 뜻일 수 있다. 팀은 즉시 작전을 전개했고 법의학팀은 공중 화장실 주변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순찰차의 불빛이 눈 덮인 도로를 밝히자 근처의 주민들은 거의 없었음에도 일대 긴장감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들이 근처에 버려진 한옥들을 나눠 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옥 본체 방 중 하나에서 살짝 열린 문 뒤로 새로운 발견이 있었던 것이다. 나무 바닥에는 이미 말라붙은 핏자국이 아래까지 스며들며 나무 틈새를 따라 퍼져 있었다. 긴 나무 벤치 위에는 날이 예리한 칼자국들이 여러 개 남겨져 있었다. 이는 방금 전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을 암시하는 중요한 증거들이었다. 서늘한 먼지가 얇게 쌓인 방 안을 손전등이 비껴 비쳤다. 이 팀장은 몸을 숙여 바닥 구석의 핏자국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법의학팀은 어디 있나? 즉시 핏자국을 분석해라.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다. 한옥의 음산한 침묵 속에서 떨리는 숨소리만이 들렸다. 경찰들은 모두 자신들이 과거에서 이어지는 깊고 위험한 범죄의 수렁에 발을 들이고 있음을 점점 더
강하게 실감하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발견. 미스터리한 단서해가 막지고 눈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한옥과 공중화장실 주변은 이제 엄격히 봉쇄되었고 경찰의 경광등이 계속 깜빡이며 고요한 거리 한쪽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공포의 기운이 온 지역을 덮친 듯한 분위기였다. 경찰과 법의학팀은 유령처럼 조용하고 신중하게 부드러운 눈을 밟으며 조사를 이어나갔다. 그들에게서는 작은 소음조차 더욱 끔찍한 무언가를 깨울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사람의 머리가 담긴 비닐봉투는 여전히 현장 실험실의 임시 보관구역에 놓여 있었다. 누구도 그 얼어붙는 광경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더욱 큰 범죄의 실마리임을 알고 있었다. 뭔가 매우 이상합니다. 법의학 팀장 유성호 박사가 머리 절단면을 면밀히 관찰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몸을 굽혀 목 부분에 집중했다. 절단면은 너무 완벽했다고 할 정도로 매끈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폭력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상처입니다. 이건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며 거의 전문가의 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와 동시에 조사팀의 한 인원이 피해자 머리에서 발견된 조각 종이를 분석하며 또 다른 기묘함을 발견했다. 작은 종이였지만 그에 적힌 문장은 결의와 기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각 글자는 너무 강하게 눌러써서 종이의 표면을 뚫고 찢어질 정도였다. 마치 글쓴이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글씨에 쏟아낸 듯했다. 이재환 팀장은 종이를 손에 쥐고 냉철한 눈빛으로 법의학팀을 향해 외쳤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려는 거지. 그리고 현장 조사팀장을 향해 단호히 말했다. 모든 인원을 투입해서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해. 땅 한 뼘도 빼놓지 말고 모든 핏자국을 조사하도록 해. 범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조사 범위를 오래된 한옥까지 확장했을 때 팀원들은 낡은 한옥 구석의 나무 바닥에 버려진 검은색 코트를 발견했다. 코트에는 아직 다 말라붙지 않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젊은 경찰관 서진우는 주저하며 코트를 들었다. 이 핏자국은 오래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적 신선해 보여요. 이 팀장은 코트를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며 말했다. 이 피는 누군가 관계된 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만약 범인이라면 그는 분명히 실수를 저지른 거야. 당장 이 코트를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 DNA 검사를 해라. 그 순간 다른 경찰관 경미라는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마루 틈새를 가리켰다. 여기에 피가 있습니다. 피가 나무 틈새를 지나 스며들었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분명 누군가 여기서 죽었고 바로 이 바닥에서 살해당했을 겁니다. 기술 요원이 나무 마루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섬뜩한 장면이 드러났다. 오래된 나무 속에는 손뼈로 보이는 구조물이 먼지와 버려진 물건들 아래에 묻혀 있었다. 법의학팀이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 뼈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초기 검사 결과 정교하게 처리된 머리 부분 외에도 시신의 다른 부분들이 이 한옥이나 주변 지역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짙은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이재환 팀장은 부엌 쪽 서랍 아래에 놓인 한 권의 낡은 수첩을 우연히 발견했다. 수첩은 먼지투성이에 더럽혀져 있었지만 내부에 얽히고 설킨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그중 하나의 문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피가 충분히 물들면 저주는 사라질 것이다. 이 기이한 문구에 경찰관들은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팀장은 고개를 들어 조사팀을 향해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심리적 게임이야.
그는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려 하지만 기억해라. 세부적인 것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단서를 남긴다. 모든 증거를 찾아내도록 해라. 한옥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동안 법의학 실험실에서 이어지는 정보들이 중앙 네트워크에 전달되었다. 머리에서 추출된 DNA는 실종자 김민정의 것과 일치했지만 코트에서 발견된 피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 실제 주모자는 혼자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연루된 사람이 더 있다는 거군. 이 팀장은 스스로 중얼거리며 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사슬처럼 얽힌 범죄와 계획적인 연출을 생각하니 그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수년간 쌓아온 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말로 그는 치밀하게 계산된 위험한 게임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결국 나무바닥에 말라붙은 핏자국이나 종이 위에 기이한 문구들은 모두 팀을 한 발자국 더 끔찍한 악몽 속으로 인도할 뿐이었다. 희망에 찬 소녀였던 희생자 법의학 실험실에서 DNA 검사 결과가 도착하자 희생자의 신원이 점차 드러났다. 그녀는 전주의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던 김민정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유망한 미래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름은 젊고 밝았던 시절에서부터 점차 낭떠러지로 치닫는 비극과 함께 얽히게 되었다. 김민정, 32살. 전주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때 가족 전체의 자랑거리이자 보석 같은 존재였다. 민정은 반짝이는 미모와 재능, 항상 환하게 웃는 얼굴로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학창시절, 그녀는 전주 여고의 꽃같은 여학생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법학 장학금을 당당히 획득하며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 찬란했던 영광은 오히려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경찰은 그녀의 개인 기록을 뒤져 김민정의 비극적인 생애를 한 조각씩 맞춰 나갔다. 27살의 나이에 직장 동료와 결혼한 그녀는 화려한 결혼식으로 전주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인 삶의 정점에 오른 듯 보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2년 만에 눈물로 끝나고 말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비극적으로 첫 아이를 유산한 때에도 그녀를 외면했다. 행복을 지키려던 노력은 허무하게 흩어졌고 이혼은 그녀에게 남편뿐 아니라 눈빛 속 생동감마저 강탈해 갔다. 이혼의 충격 이후 민정은 전주로 돌아와 가족이 남긴 집에서 조용히 살며 상처를 추스르려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가 잇따라 중병으로 사망하며 민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웃들에 따르면 에너지 가득했던 민정은 점차 힘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변해갔고 전주의 작은 도시에서 고립된 채 살아갔다. 그녀는 기쁨마저 잃어버린 날들의 연속에 갇혀 술로 위안을 삼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집 근처의 배서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술에 취한 채 흐느적거리며 텅 비고 깊어진 눈빛을 보였다고 한다. 그녀의 화려하고 찬란했던 과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관심한 삶의 이면에는 오빠인 김민현으로부터의 약간의 관심이 있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남겨진 혈육이었던 두 사람은 과거에는 꽤 친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 민정은 오빠가 집안일에 별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불평했다고 한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 간에는 뜨거운 언쟁이 자주 발생했으며 민정은 속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잘 털어놓지 않았다. 3개월 전 민정은 갑작스레 자취를 감추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그녀가 살던 집은 밤낮으로 불이 꺼진 채로 남아있었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정이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전주를 떠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지금 진실은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하며 수사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끔찍한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이었다. 소금에 절여진 그녀의 머리는 가장 충격적인 증거로 드러났고 그녀의 미완성된 꿈, 쇠퇴한 삶, 그리고 두려운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영영 빼앗아버렸다. 이재환 팀장은 민정의 파일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의자 팔걸이를 강하게 움켜잡았다. 그는 거의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했던 삶이 이런 결말을 맞을 수 있단 말인가? 왜 하필 그녀였을까? 모든 사람들 중에. 민정의 삶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는 모든 사건을 조종하는 검은 손길의 존재를 느꼈다.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민정의 죽음은 누군가의 악랄한 음모였을까? 아니면 그녀가 겪었던 불행들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였을 뿐일까? 무엇보다도 이재환은 자신이 단순히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는 훨씬 더 어두운 비밀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경찰로서 굳게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 정도로 깊이 숨겨져 있었다. 김민정에게 일어난 일은 찬란했던 소녀가 끔찍한 희생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이제 막 드러난 거대한 그림의 시작점일 뿐이었다. 행방과 소문들 김민정의 신원이 DNA 검사 결과로 확인되자 전주시 전체는 한순간의 섬뜩한 속삭임에 잠식되었다. 공포의 감정이 거리마다 스며들며 퍼져갔고 그녀에 대한 음산한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녀와 관련된 어두운 비밀을 알지만 누구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민정의 마지막 행적은 도시 곳곳에서 화제가 되었으나 밝혀진 조각들은 비밀스러운 베일을 약간 걷어낸 정도에 불과했다. 민정의 이웃들은 그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소리는 밤중에 그녀의 집에서 들려왔으며 처음에는 외딴 삶을 사는 그녀의 악몽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명은 단순히 악몽 중의 외침이 아니라 더 심각한 고통과 절망의 표현처럼 변해갔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조차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 그 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어. 민정의 집 근처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경찰에게 속삭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밤마다 집 안불이 새벽까지도 켜져 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 어떤 날은 그녀가 하얀 얇은 잠옷만 입은 채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집 밖을 배회했어. 내가 물었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리더라고. 소문은 더욱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정이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그녀가 오빠 김민현과 자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만남이 끝날 때마다 민정은 피곤하고 억눌린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카페 매니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오빠와 대화할 때 정말 두려워 보였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몇 번이나 오빠가 그녀의 손목을 꽉 쥐며 나가는 걸 봤어요. 이 정보는 곧바로 수사팀 귀에 들어갔다. 이 단서는 두 남매 사이에 무언가 극도로 비정상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민정과 민현의 가족사를 아는 사람들도 이들의 복잡한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 두 남매는 가족집의 상속권을 놓고 크게 다투었다고 한다. 민정은 그 집에 남아있도록 허락받았지만 민현은 집을 팔아 돈을 나누라고 몇 번이나 그녀를 협박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웃들은 종종 민정의 집에서 격렬한 언쟁 소리를 들었고 그중 한 남자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민현의 것이 분명하다고 기억했다. 우린 단지 이웃일 뿐이라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한 익명의 이웃이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집에 자주 들렀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이상한 표정으로 돌아가곤 했죠. 경찰이 김 가문의 과거를 깊이 파헤치면서 미녀는 단지 민정을 학대한 과거뿐 아니라 의심스러운 재정 분쟁에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그는 지역 건축자재 상점에서 대량의 소금을 구매하며 상점 주인에게 의심을 샀다. 상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소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요리사 한 명이 이런 양의 소금을 사간다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소름 끼치는 사실들은 경찰에게 민현을 주요 용의자로 바라보게 했다. 하지만 수사가 점점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공포는 사건을 더욱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일부 사람들은 민정의 죽음이 단순히 계획된 살인이 아니며 한옥집을 둘러싼 기묘한 이야기들이 이를 입증한다고 믿게 되었다. 전주의 나이든 주민 몇몇은 문제의 한옥이 과거 끔찍한 가족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그곳에 살다가 살해당한 여자의 영혼이 지금도 그곳을 맴돌며 그곳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건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민정의 죽음이 알려지자 한옥의 저주는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하는 듯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해당 지역 근처에 발을 들이기가 망설여졌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환 팀장은 항상 특유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퍼져나가는 이야기에 진실의 조각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정의 삶에 얽혀있는 퍼즐 조각들을 빠르게 연결해 범죄자가 다시 행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이 팀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살인사건일까? 아니면 이 비밀스럽고 음산한 한옥 주변에서 벌어질 악몽 같은 연속사건의 시작일 뿐일까? 기이한 형, 김민현 피해자, 김민정의 오빠인 김민현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팀의 의심을 받았다. 단순히 혈육으로서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이상한 행동과 지역 사회에서 들리는 불가사의한 소문들 때문이었다. 민현은 항상 조용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지만 그 조용함은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현은 전주의 작은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지만 동료들조차 그의 기계적인 일상 외에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항상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말이에요. 한 식당 직원이 경찰에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그는 그냥 식기 도구와 직접 피부가 닿는 게 싫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자신의 손을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민현의 거처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의 아파트는 작고 깔끔하기는 했지만 차가울 정도로 생기가 없었다. 개인적인 물건이나 취미를 짐작할 만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대신에 주방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소금 자루들이 쌓여 있었고 날이 반짝이는 날카로운 칼들이 작업용 조리대 위에서 완벽히 정리된 채로 빛나고 있었다. 싱크대 옆에는 대형 고기 분쇄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본 누군가는 바로 소름을 느낄 만큼 섬뜩했다.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큰 고기 분쇄기를 필요로 할 리가 없어요. 법의학자 유성호 박사가 현장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거대한 소금 자루 위를 스우치며 멈췄다. 이 소금 양은 몇 년은 쓸 만큼 충분해요. 일반적인 요리에 쓰는 것보다 훨씬 많죠. 하지만 명백히 민현은 자신 외에 누구를 위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닫힌 생활 습관과 기이한 행동들은 점점 더 민현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이웃의 증언은 그의 비정상적인 면모를 더 확고히 했다. 그의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날 밤에는 그 방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그 발소리는
갑자기 멈췄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시작되곤 했죠. 늘 한밤중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하며 불안한 듯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어떤 날 누군가 제 집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두드리거나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냥 서 있는 기분. 그런데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죠. 복도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민현의 예전 직장 동료 역시 그에 관한 섬뜩한 기억을 꺼냈다. 그는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늘 속내를 감추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끔 요리 도구를 들고 있는 그의 눈빛을 보면 단순한 집중력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집착과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수사는 민현에 대한 수상함을 점점 더 확신으로 바꾸어갔다. 수사팀은 김민정 실종 당시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한옥 부근의 교통 카메라에서 그의 차량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서 민현은 차를 타고 나타나 수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차량 트렁크에는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현의 과거 또한 깨끗하지 않았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모가 돌아가신 직후 동생 김민정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었다. 당시 민정은 형이 가문과 관련된 법적 서류를 빼앗고 친가의 집을 팔아야 한다고 그녀를 강요했다며 진술했었다. 다만 그 사건은 내부적으로 조정되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기록에는 민정이 적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단지 형제 간의 논쟁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 사이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깊은 갈등이 존재했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또 다른 정보는 민현이 김민정 실종 몇 주 전에 대량의 소금을 구매한 사실이었다. 도시의 한 자재 상점을 경영하는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우리 가게에 왔을 때 매우 많은 양의 소금을 샀어요. 그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에 개인 요리사가 그런 양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건 정말 이상했어요. 수사팀은 민현의 삶을 파헤칠수록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기분이 들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은 단순한 기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끔찍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재환 팀장은 모든 문서와 증언을 검토한 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손을 이마에 댔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 민현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야. 하지만 그는 이 어두운 이야기의 유일한 범인일까?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수사팀은 민현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것이 단순히 괴이한 성격 그 이상이라는 불길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과연 그는 단독으로 움직인 살인자인가?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가? 이 질문의 해답은 여전히 검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고 한옥집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이형의 차가운 심장을 여전히 감싸고 있었다. 한옥에 피 자국 낡고 허물어진 외관과 얼룩진 나무벽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한옥은 여전히 시간에 침묵하는 증인처럼 서 있었다. 눈은 처마 위를 새하얗게 덮었고 말라붙은 담쟁이 덩굴들이 창문을 단단히 감싸며 마치 죽음을 감추는 손톱 같았다. 팀원들은 초기 단서를 발견한 후 이 한옥이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내부로 한 걸음씩 발을 디딜 때마다 마치 집 자체가 무언가 불길한 것을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엄습했다. 조심해, 이재환 팀장은 신중하게 경고했다. 이 집은 단순히 단서를 숨기는 장소가 아니야. 여기에는 답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함정일 가능성도 있어. 법의학팀은 특히 낡은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조사했다. 나무 틈새마다 비정상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발견한 젊고 예리한 조사관 경미라는 허리를 숙여 그녀만의 섬세한 시선으로 지나치기 쉬운 세부 사항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다. 이것 봐요. 이건 자연적으로 나무가 변색된 게 아니에요. 뭔가가 여기로 흘러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피입니다. 피라고? 한 경찰관이 놀랍다는 듯이 찡그렸다. 이미 화장실에서 모든 핏자국을 발견했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또 왜 여기서 나타난 거지? 이 팀장은 장갑을 벗고 천천히 미라 옆으로 몸을 낮췄다. 그는 주저하며 손가락 끝으로 어두운 자국을 만졌다. 그의 얼굴엔 엄숙함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의 피야. 하지만 이미 말라버렸군. 아마도. 그는 고개를 들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는 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가 봐야겠군. 곧바로 법의학 기술자들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판자 아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판자가 들어올려지자 그 아래 드러난 현장은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바닥나무 아래에는 오래되어 단단히 굳은 핏자국이 펼쳐져 있었고 그 형태는 마치 피가 땅속 깊이 새우며들며 이상한 모양으로 퍼져나간 듯했다. 왼쪽 벽 가까이 다다를수록 자국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여기가 바로 피해자가 살해당한 장소 같아요. 한 법의학 요원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시루에는 추운 날씨였음에도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군요.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이 팀장이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이 피, 양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 양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만약 이게 민정 씨의 피라면 그녀의 시신은 여기서 해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핏자국들은 다른 장소로도 이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아마도 한 명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공간이 잠시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으로 무언가를 전했다.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추측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갑자기 한 경찰관이 외치며 긴 침묵을 깨뜨렸다. 이 팀장님, 미라 팀장님, 이쪽을 보세요. 쓰러져가는 낡은 벽 근처에서 그의 손전등은 벽 안틈새에 숨겨진 작은 검은 나무 상자를 비추고 있었다. 상자는 녹이 슬고 단단히 잠긴 철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상자 안에서 나는 악취는 모두가 즉각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 팀장은 도구를 사용해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마치 상자 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는 듯했다.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는 어두운 밤의 정적을 찢었고 상자가 열린 순간 썩은 금속 냄새처럼 독한 악취가 확 퍼졌다. 상자 안에는 말라붙은 피가 묻은 1000조각과 커다란 부엌식 도끼가 들어있었다. 도끼의 날에는 오래된 갈색 혈흔들이 여전히 선명히 남아있었다. 도끼와 함께 상자 안에는 작은 종이가 무심하게 끼워져 있었다. 그것에 적힌 문장은 피로 쓰인 듯했고 그것을 읽는 순간 팀원들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피가 충분히 스며들었다. 어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마치 냉기 한 줄기가 방 안을 관통하듯 숨결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경미라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자신을 진정시키다 가까스로 말했다. 이건 뭔가 의식처럼 보이네요. 범인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떤 기괴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살인을 넘어서는 행위라니. 이 팀장은 그녀의 말을 읊조리듯 되뇌었다. 그는 손에 들린 종이를 굳게 움켜쥐며 그 끔찍한 글자의 흔적에서 대답이라도 찾으려는 듯 응시했다. 만약 이것이 그의 심리적 게임이라면 그는 우리를 이 진흙탕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될 위험이 커져. 팀은 집을 계속 수색하며 주방으로 향하는 주요 방에서 다른 혈흔 자국들을 발견했다. 주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표면에는 날카로운 칼로 자국을 낸 흔적과 오래된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이 장소가 과거에 시체를 처리하던 일종의 작업실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눈보라 소리가 창문 틈새를 울리고 마치 이곳의 음산한 공기를 더욱 강화했다. 이재환과 그의 팀원들에게 이 한옥은 더 이상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증오의 흔적이 서려 있는 이곳은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그 진실을 찾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악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비밀 김민정과 김민현에 대한 조사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던 수사팀 앞에 보통의 가족 같았던 그들의 모습 뒤에 숨겨진 비극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에 묻혀있던 잘못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결국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넘을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리며 슬픔과 분노로 얽힌 그림을 그려갔다. 김 가족의 기록에서 드러난 소름 끼치는 진실, 바로 김민정과 김민현의 아버지 김창호였다. 김창호는 한때 전주에 부유하고 성공적인 기업가였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5년 전 김창호는 연이은 잘못된 투자와 고위험 결정의 결과로 공개적으로 파산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약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전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금융 스캔들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김창호는 사회적 비난과 가까운 지인들의 의심 속에서 버텨야 했다. 그 사건 후로 김 가족의 집은 음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부모는 자주 격렬한 다툼을 벌였고 밤 깊은 시간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는 이웃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시 18세였던 김민현이 겨울밤 분노에 찬 얼굴로 집을 나서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한다. 그의 표정은 억눌린 분노를 간신히 참아내는 듯 보였다고 한다. 김창호는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명예는 산산조각났다. 이런 몰락은 이후 모든 악몽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김창호는 결국 자신의 실패와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한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두 자녀에게 깊은 심리적 외상을 남겼다. 17세였던 김민정은 어느 날 방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시선을 멍하니 허공에 두고 속삭이고 있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 잘못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아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김민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는 가족의 가장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생에 대한 사랑과 보호 대신 점점 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정신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강박장애와 분노폭발 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치료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성향은 동생 김민정에게도 강하게 드러났다. 내 말을 들어, 안 그러면 다 아빠처럼 될 거야. 한 이웃은 민현이 문 앞에서 김민정에게 소리쳤던 장면을 끔찍하게 기억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두 사람의 어머니 서지연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녀는 마지막 몇 년 동안 김민정의 간호에 의존하며 살았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을 목격했던 이웃들은 민현이 거의 집에 머물지 않았고 그가 집에 들른 건 대부분 재산과 관련된 격렬한 말다툼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한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경제적 갈등은 형제 사이의 분열을 점점 치명적으로 만들었다. 서지연이 세상을 떠난 후 민현은 곧바로 한옥을 팔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민현은 집 매각으로 얻게 될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민정은 한사코 그 집을 지키고자 했다.
그녀에게 한옥은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장소였다. 바로 이 갈등이 두 형제를 더욱 깊은 갈등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다. 김민정의 절친한 친구는 민정이 실종되기 며칠 전 보낸 메시지를 기억했다. 오빠가 나를 미워해. 어렸을 땐 평생 날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망치고 싶어 해. 한옥, 단순히 남겨진 가문의 유산일 뿐이었던 공간은 결국 모든 슬픔과 증오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그래서 수사팀이 민현이 김민정을 재산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한옥에 데려가려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의심은 확골해졌다. 한 경찰관은 몸을 굽히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민현은 전부 계획하고 있었어. 여기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 이 한옥에서 시작된 증오의 연장이었어. 모든 정보를 종합한 후 이재환 팀장은 한옥에 썩어가는 나무 바닥에 말라붙은 피 자국을 보며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을 느꼈다. 마치 그 피 자국들은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그림자들이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 경고하는 듯했다. 죽을 듯한 고요 속에서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과거는 이곳을 결코 놓아준 적이 없어. 그리고 아직 모든 악몽이 끝난 것이 아니야. 냉혹한 계획 김민현은 단순히 동생을 살해하려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냉정하고도 치밀하게 단계별로 설계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민정이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민현은 그녀의 심약함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증거를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구상했다. 그는 민정의 약점과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쌓아온 고통의 무게가 그녀를 얼마나 취약하고 설득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약점을 사용하여 그녀를 무자비하게 조종했다. 그의 악랄한 계획은 민현이 동생을 자주 찾아가며 시작되었다. 그는 가족과 재산을 언급하며 화해를 가장한 모습 뒤에 계산된 의도를 감췄다. 목격자들은 민현이 점점 더 자주 민정을 방문하며 그녀를 유혹하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웃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하길, 난 새 출발했어. 너도 그래야 해. 집을 팔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수상해 보였죠. 민현의 친절한 가면은 사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민정이 언제 집에 혼자 있는지, 술에 취하는 순간, 그리고 그녀의 방어막이 가장 약해질 때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민정을 한옥으로 유인하는데 완벽한 시점을 선택했다. 추운 겨울밤, 죽음 같은 정적이 도시를 휘감던 날이었다. 그날 밤, 민정은 오빠의 초청을 받고 한옥으로 갔다. 그녀는 자신이 미리 설계된 덫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밤의 한옥은 어둡고 실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전기가 끊긴 채 집 전체는 검고 찌든 공기로 가득했다. 민현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만이 공간을 울려 민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겠니? 민현이 물었다. 그의 음성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정은 오빠를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고개를 작게 저었다. 그녀는 민현의 대답이 단지 설명이 아니라 자신을 대상으로 한 사형 선고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거를 끝낼 것이다. 모든 고통이 시작된 바로 이 자리에서. 민현은 말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빛났다. 너는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장애물이야. 이 집, 그리고 너, 이미 사라졌어야 했어. 민현이 준비한 큰 식칼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다. 민정은 몸을 돌려 도망치려던 순간 마루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두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뜬 채였다. 민현은 평범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작은 디테일까지 계획했고 시신 처리를 위한 거대한 비닐봉투와 소금을 사전 준비해 그녀의 사망 시점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정의 시신은 끔찍하게 정밀한 방식으로 조각되었다. 이를 발견한 베테랑 조사관들조차 소름이 끼쳤다. 그녀의 머리는 소금에 절여진 채 거대한 나일론 봉투에 담겼고 한적한 공용 화장실에 일부러 버려졌다. 바로 그곳은 피로 적힌 편지에 언급된 위치였다. 민현은 이 방법이 경찰의 시선을 가짜 현장에 집중시키고 실제 증거들이 숨겨진 한옥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확신했다. 민현이 경찰에게 보낸 피 묻은 편지조차도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현지 수사 관행과 보안 체계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단서를 조작했다. 피로 적힌 편지와 죽음의 메시지는 강렬한 관심과 신비함을 불러일으켜 경찰이 표면적인 사건에만 집착하게끔 했다.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섬뜩한 글이 남겨져 있었다. 처음은 편지, 그리고 그들은 올 것이다. 진실을 깨닫게 될 때쯤이면 이미 늦을 것이다. 완벽한 계획은 오직 똑똑하고 인내심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문장은 민현이 얼마나 치밀하고 냉철하게 계획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단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이 만든 게임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모든 계획이 드러났을 때 아무리 노련한 이재환 팀장이라도 그가 상상한 잔혹성과 인간성을 상실한 수준에 경악했다. 민현에게 민정은 더 이상 혈육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과거의 잔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자유를 갈망한 그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거액의 보험금을 얻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한옥 바닥에 쓰러진 채 절망으로 크게 뜬 민정의 마지막 얼굴은 영원히 그 집에 남아 그림자처럼 배회하며 결국 민현조차 스스로 만든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운명의 전화 김민정의 머리를 공용 화장실에 유기한 지 하루가 지나 김민현은 일반적인 살인범들과 달리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충격적이고 대담한 선택을 했다. 바로 피로 쓴 편지를 경찰서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행동의 진짜 이유는 더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그의 동생의 죽음에 주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 행위는 단순히 가짜 현장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주요 단계였다. 사건을 통해 확보할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경찰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혼란스러운 스토리. 그는 경찰의 수사를 오도하고 자신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로 가장하며 결국 자신이 원하던 자유를 쟁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피 묻은 편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하면서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민현은 민정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의 오래된 전화번호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섬뜩한 여운을 남겼다. 우린 모두 갇혀 있어, 동생아.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섬뜩한 것은 바로 보내진 시점이었다. 그것은 그가 한옥에서 민정의 머리를 유기한 직후 새벽녘 몇 시간 동안 보내졌다. 그는 이미 숨진 여동생과 일종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었고 마치 그녀의 죽음마저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 메시지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같은 시간 김민현은 자신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이 내역을 발견했을 때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의 실수일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심리적으로 철저하고 계산적인 김민현에게 단순한 실수란 있을 수 없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통화 시간 43초 동안의 내용을 복원했다. 수사실의 차가운 공간에서 통화 녹음이 처음 재생되었을 때 김민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방은 시작됐어. 이제야 좀 가벼워진 기분이야. 하지만 조금은 흥미롭기도 해. 동생의 죽음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 모두 때문이지. 너희들이 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이야. 이 말 뒤에는 희미하고 냉랭한 웃음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통화가 끊겼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경찰부 팀장은 헤드셋을 내려놓고 식은땀이 맺힌 이마를 닦았다. 난방이 잘 된 방에서도 그는 그 냉소적인 목소리와 웃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스스로에게 전화를 건다고? 무슨 이유로? 그가 녹음을 남긴 건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건가? 이 질문은 이재환 팀장의 머릿속 깊이 박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고 예리한 눈으로 사건 현장의 사진과 단서들을 담은 게시판을 바라보았다. 각종 핏자국, 섬뜩한 현장, 피해자의 표정이 담긴 사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김민현은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 속에 살고 있었으며 각 움직임이 경찰의 정서를 흔들기 위한 것이었다. 전화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심리게임의 중심에 있었다. 단지 불길한 메시지와 기이한 전화만이 아니라 김민현은 자신의 전화 신호를 일부러 경찰서 근처에서 노출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단서로 떠올랐다. 그는 완벽한 가짜 현장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이용해 경찰을 도발했다. 통화 내역에 따르면 그는 경찰서 근처를 자동차로 돌아다니며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잡으러 나올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심리전의 일부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재환은 김민현의 전화 사용 패턴과 활동을 종합해 분석했다. 그는 목록을 바라보다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야. 이건 심리적 시험이야. 그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계획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어. 단순한 도전인가? 아니면... 그때 경찰은 김민현의 이메일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발송 기록 중 전달되지 않은 메일 하나가 보였고 제목은 이었다. 메일 내용은 한 줄로 베일에 쌓여 있었다. 게임이 끝날 때면 가끔은 사람들이 네가 한 일을 알아채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해진다. 비록 그들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재환이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조사실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범죄 계획이 아니라 김민현 스스로를 중심으로 세상을 관객으로 삼아 자신이 주도하는 거대한 비극의 연극을 연출하는 방법이었다. 논란의 판결, 자신의 여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민현에 대한 재판은 전주시 전체의 이목을 끌었다. 단순히 범죄의 끔찍한 수준 때문만이 아니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기묘하고 복잡했던 사건의 성격 때문이었다. 법정은 언론, 변호사,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의 시선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적절한 판결과 정의의 실현을 갈망하고 있었다. 김민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차갑고 깊은 눈빛은 감정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과연 이 인물이 자신의 친여 동생의 생명을 빼앗은 잔혹한 살인범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마치 방청자와 법정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흉악범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피고 김민현 씨, 판사가 엄중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 시신훼손,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김민현은 찬찬히 고개를 들고 판사를 응시한 뒤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요. 법정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렇게 김민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말을 이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또렷이 울려 퍼졌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서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 민정도 완벽한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갇혀 있었죠.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걸 했을 뿐입니다. 죽음이 해방이라면 제가 죄가 있을 리 없죠. 이 발언은 사죄가 아닌 법정을 향한 조롱에 가까웠다. 한 여성 방청객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민정의 이웃으로 보이는 그녀는 흐느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퍼졌고 일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기도 했다. 이 괴물 같은 놈, 그에게 자비를 베풀 가치 따위는 없어. 가치도 없다고. 그러나 김민현은 주변의 분노와 비난에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초연한 태도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소름을 안겼다. 그의 변호인은 자신도 내키지 않은 듯 했지만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바탕으로 변호 논리를 펼치려고 했었다. 그는 원래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말했다. 김민현은 차가운 사회 시스템과 그의 삶을 짓누른 비극의 산물입니다. 가족의 붕괴와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파산 후 떠안게 된 과도한 빚의 압박은 그를 심리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차갑고 날카로운 증거를 앞세워 강력히 반박했다. 그것은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치녀 동생을 살해할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획은 순간적인 광기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냉혹한 범죄입니다. 몇 시간 후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을 가득 채우며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피고 김민현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보험 사기 및 기타 관련 범죄에 대한 추가 벌금을 부과한다. 이 판결문은 논쟁의 불씨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사형 선고를 지지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감정을 표출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입니다. 그에게 맞는 유일한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근처에 있던 한 노인은 눈가가 반짝거리며 외쳤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즉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형 판결은 우리를 그와 다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한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죽음을 처벌하기 위해 또 다른 죽임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이 방식이 사회의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결을 내린 재판부 또한 양측의 극명한 압력에 직면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의 심각성과 범죄 계획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다른 결정을 내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을 이끈 이재환 팀장 역시 판결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그는 평생 악질 범죄자를 쫓으며 살아왔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인을 넘어서 심리적 조종자의 깊은 심연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그가 이제 사형을 앞두고조차 담담한 김민현의 표정을 보며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에게 죽음이 실제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마침내 해방감을 줄 뿐일까? 재판 후 며칠간 전 도시의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다수의 시민들은 정의가 실행되었다며 만족했지만 일부는 이 판결이 김민현을 오히려 사회 불만의 상징으로 변질시킬 것을 우려했다. 누구도 자신이 만든 죽음의 게임으로 타인의 삶을 좌우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런 게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감옥의 차가운 방에서 김민현은 두려움의 기색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그는 교도관에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끝날지는 관심 없어. 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내가 원한 게임을 따라왔어. 난 여전히 승리자야. 그 말은 어떤 면에서 그의 악행이 남긴 마지막 메아리였다. 김민현에게 모든 것을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는 이 여정은 그의 최종 목표였던 걸까? 그렇다면 이러한 악은 단순한 냉혈함의 산물일까? 아니면 그 또한 희생된 사회의 어두운 깊은 공간에서 태어난 것일까? 계속되는 저주 김민현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한옥은 결코 평온을 되찾지 못했다. 사건 현장은 철저히 정리되고 증거물들까지 봉인되었지만 그 깊고 어두운 비극의 그림자는 집안의 낡은 나무 조각과 바랜 기와들에 여전히 스며들어 있었다. 전주의 사람들에게 이 한옥은 단순히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가족의 어두운 비밀과 풀리지 않는 저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한옥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입을 모았다. 흐느끼는 울음소리, 나무바닥에서 나는 느릿한 걸음소리, 심지어는 고요한 공간을 울리는 남자의 웃음소리까지. 일부 이웃 주민들은 한때 혼란 속에서 그 집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무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한옥 근처에 살던 고령의 최씨 할머니는 오싹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느 밤이었어요.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죠. 처음엔 장난꾸러기 아이들일까 싶어 확인하려 다가갔어요. 그런데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불빛도 이내 사라져 버렸어요. 몇 초 후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지만 너무 차갑고 섬뜩해서 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도망가듯 돌아서고는 다시는 그 근처로 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그룹의 청년들이 호기심에 그 한옥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카메라와 손전등을 들고 그들은 무언가 스릴 넘치는 장면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촬영한 내용은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상은 흔들리는 카메라와 함께 희미한 핏자국이 나무바닥 위에 나타나는 장면을 담았다. 그 직후 집안 전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괴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전부 겁에 질려 그대로 뛰쳐나왔어요. 뒤돌아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룹의 한 멤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영상이요? 바로 다음 날 지워버렸어요. 그 장소와 관련된 건 뭐든 남기기 싫었으니까요. 소문은 점점 더 괴이하게 확대되어 갔다. 사람들은 김민정의 영혼이 한옥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녀가 생전 겪은 끔찍한 범죄의 증인으로 그곳과 생전의 고통을 초월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갇혀 있다고 믿었다. 또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자들은 한옥이 오랜 세월 동안 김 가족의 비극과 고통에서 흘러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해왔다고 주장하며 결국 집 전체가 어떤 원한으로 가득 찬 저주의 장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전주시 당국은 집과 그 주변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을 지우기 위해 한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평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즉시 지역 노인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집을 철거한다고 악이 사라지지는 않아 근처에 사는 78세 박 노인은 단언했다. 이곳을 맴돌던 것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뿐이야. 마구잡이로 그 집을 건드리면 영혼들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과 여론으로 인한 압박 속에서 철거 작업은 강행되었다. 이른 봄의 어느 아침 철거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햇빛 아래 서 있는 한옥의 모습은 운명을 받아들인 듯 묘하게 고요했지만 날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음울했다.
첫 번째 지붕 타일이 굴삭기로 긁힌 순간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 같았고 무엇인가 파괴되는 마지막 숨소리처럼 길게 이어졌다. 작업자들 모두 놀라움 속에 침묵해버렸고 일부는 일이 끝난 뒤 즉시 철거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집이 철거되면 평온이 찾아오리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철거 이후 몇 달 동안 그 자리는 더욱 기묘한 분위기로 변했다. 주변 거주자들이 비슷한 악몽을 계속 보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졌다. 꿈속에서 그들은 허름한 낡은 집 앞에 서 있었고 그 공간을 둘러싼 공기에는 한 여자의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속삭임이 가득했다. 이 꿈들은 가장 강단 있는 남성을 포함해 누구도 그 땅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비록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이재환 팀장은 여전히 집요한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재판이 끝난 어느 밤 차가운 응접실에서 한 통의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비공개였다. 수화기 너머로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몇 초간 이어졌고 이어 거의 속삭이는 듯한 한 여성의 음성이 들렸다. 피는 다시 돌아올 거야. 당신도 그걸 알잖아. 그가 어떤 종류의 장난 전화나 훨씬 더 이상한 무언가를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목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는 여운 같은 것이었고 한옥에 서려 있던 어두운 그림자, 고통스러운 기억, 증오, 억울함, 이 모든 것이 비극 속으로 발을 들인 이들에게 끝까지 따라붙을 것임을